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근사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메뉴판에 적힌 살인적인 가격과 마지막에 강제로 더해지는 팁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하게 생각나곤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 맨해튼과 프랑스 파리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에서 아주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름난 햄버거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지나쳐 기나긴 줄을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기다려 들어간 곳은 놀랍게도 작은 알루미늄 용기에 봉지 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낯선 공간입니다. 손님들은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종의 한국 라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치즈나 계란 같은 재료를 취향껏 담습니다. 그리고 기계 버튼을 누르면 정확한 온도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4분의 과정을 마치 마술쇼를 보듯 홀린 듯이 바라보죠. 한국인들에게는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먹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바로 그 라면 기계가 맞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뉴요커와 파리지앵들이 낯선 한국의 편의점 기계 앞에서 열광하며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유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진짜 무서운 핵심을 놓치시는 겁니다. 치솟는 물가와 팁 문화에 지쳐버린 대도시의 소비자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기존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치밀한 수익 모델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라면 기계가 어떻게 서구권 대도시의 생태계를 뚫고 글로벌 외식 산업의 새로운 룰을 만들어냈는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흥행 돌풍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유럽 대도시 식당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그로 인해 붕괴하고 있는 소비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은 가장 먼저 서민들의 식탁 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죠. 단순히 식재료 값이 오른 수준을 넘어 외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막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이나 파리 중심가에서 평범한 식당에 들어가 샌드위치나 파스타로 훌륭한 한 끼를 먹으려면 메뉴판에 적힌 가격만 최소 $20에서 $30에 달합니다. 한화로 3만 원에서 4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죠. 문제는 손님이 계산대에서 마주하는 최종 결제 금액이 메뉴판의 숫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음식값의 약 8%에서 10%에 달하는 주 정부 세금이 추가로 얹어집니다. 그리고 영수증 하단에는 18%에서 시작해 많게는 22%, 심지어 25%에 달하는 봉사료, 즉 팁을 선택하라는 터치스크린 화면이 손님을 압박하죠. 예전에는 15% 정도였던 팁 기준선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치솟은 이른바 팁플레이션 현상이 대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최근에는 테이블 서비스가 전혀 없는 매장에서 선체로 빵과 커피를 포장해 갈 때조차 결제 단말기가 20%의 팁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기계가 내미는 팁 화면 앞에서 뒷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비용 구조 속에서 평범한 점심 식사 한 번에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외식은 철저하게 피해야 할 경제적 부담으로 전락했죠. 게다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심리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음식을 날라주는 종업원과 억지로 눈을 마주치고 원치 않는 대화를 나누며 친절한 척 응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이 손님에게까지 전가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종업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팁 비율을 선택해야 하는 길트 티핑, 즉 죄책감을 유도하는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내 지갑에서 얼마의 돈이 빠져나갈지 신경 써야 하고 종업원의 기분을 살피며 무거운 팁을 강요받는 기존의 식당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의 거센 이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불만과 피로감의 틈새를 한국의 셀프 라면 라운지가 매우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손님은 그 어떤 종업원의 눈치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소비자들은 오랜만에 외식 공간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면을 먹을지, 국물의 맵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죠. 종업원의 얄팍한 추천이나 시선에 끌려가지 않고 $10 내외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표가 붙은 라면을 선택합니다. 이후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뒤 스스로 조리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화면에 팁을 요구하는 선택창도 뜨지 않고 식사를 빨리 마치고 나가라며 테이블을 치우는 종업원의 눈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선택한 음식과 내가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적인 물가와 티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있던 서구권 대도시의 청년들에게 이 작은 매장은 단순히 식당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금전적 부담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도심 속 해방구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사람들이 오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이라면 굳이 도심 한복판까지 나와 기나긴 줄을 설 필요가 있을까요? 집 근처 마트에서 봉지 라면을 사서 냄비에 끓여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텐데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매장을 찾아 지갑을 열고 환호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도심 한복판의 매장까지 찾아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스스로 요리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이 제공하는 독특한 심리적 보상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케아 효과라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완성 과정에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직접 투입할 때 그 결과물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가치와 애착을 부여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조립식 가구를 완성했을 때 삐뚤어지고 흠집이 나도 기성품보다 더 아끼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식당에서 남이 만들어준 완성된 요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것에 익숙했던 서구권 소비자들에게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직접 끓이는 경험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자 놀이로 다가왔습니다. 수십 가지의 라면 중에서 매운맛과 순한맛, 국물라면과 볶음면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치즈 소세지, 대파, 계란 등 자신만의 토핑을 조합하는 과정은 마치 비디오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장비를 맞추는 것과 같은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식사와 오락이 결합한 이터테인먼트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10여 종의 라면과 10여 종의 토핑을 조합하면 수백 가지가 넘는 나만의 고유한 레시피가 탄생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극도로 세분화하여 소비하는 현대인들의 미세 맞춤화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영리한 장치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서양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20분의 시간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지루하고 죽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라면 조리기 앞에서의 대기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덕션 위에서 4분이라는 타이머가 1초씩 줄어들고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은 소비자의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기계가 정확하게 물의 양을 맞추고 최적의 열을 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훌륭한 퍼포먼스 쇼와 같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매콤한 후각적 자극은 식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죠. 나만의 완벽한 레시피로 요리를 완성했다는 작은 성취감은 음식의 실제 맛을 뇌에서 몇 배나 더 훌륭하게 보정해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는 정밀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요리 초보자라도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 짧은 시간은 현대인들의 즉각적인 보상 심리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나아가 이 몰입감 넘치는 경험은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세상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갑니다. 현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정지된 음식 사진 한 장을 올리는 정형화된 인증 방식에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짧은 영상 콘텐츠를 갈망하죠. 셀프 라면 라운지의 4부는 이 숏폼 비디오 트렌드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서사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계란을 톡 깨서 넣는 순간이나 노란 치즈가 국물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역동적인 조리 과정 전체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쇼츠로 촬영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요리가 완성되어가는 극적인 변화 과정 자체가 강력한 시각적 자극을 주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음식을 소비하는 객체에서 벗어나 스스로 거대한 입소문 마케팅을 생산하는 방송국이자 주인공이 됩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이 아닌 내가 직접 무대를 연출하고 통제하는 입체적인 소비 경험이 현지인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4분간의 즐거운 요리 게임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매장 카운터 뒤편에서는 기존 외식업계의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매우 치밀한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맨해튼이나 파리의 중심 상권에서 일반적인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초기 자본이 그대로 증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해야 하죠. 주방에 대형 환기 시설인 후드와 덕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을 안고 복잡한 가스 배관 공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뉴욕 상업용 건물에 가스관 하나를 새로 연결하고 시의 승인을 받는 데만 수개월의 시간과 수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치솟는 인건비는 현지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요리를 담당할 전문 셰프를 고액의 연봉을 주며 고용해야 하고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고 서빙을 담당할 홀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야만 하죠. 외식업계 구인난이 극에 달한 현재 믿을 만한 직원을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평범한 레스토랑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대한 고정비와 인건비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적자 구조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셀프 라면 라운지는 이 끔찍한 고정비 방정식을 아주 심플하고 잔혹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그 핵심 비밀은 바로 매장 내부에 직접적인 불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스불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고화력 인덕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값비싼 대형 환기 설비나 복잡한 가스 공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일반적인 전기 콘센트와 수도 시설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날로 당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동력을 자랑하죠. 불꽃이 발생하지 않으니 까다로운 소방 점검을 가볍게 통과하고 화재 위험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매달 납부해야 하는 상업용 화재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절감됩니다. 공간을 임대하고 기계를 들여놓는 즉시 모든 규제 장벽을 우회해버리는 셈입니다. 외식업의 가장 치명적인 지출인 조리사 인건비 역시 완벽하게 0에 수렴합니다. 손님이 스스로 요리사가 되어 기계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매장 내부에는 요리를 전담할 주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장에는 그저 비어있는 선반에 라면 재고를 채워넣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닦아낼 최소한의 파트타임 관리, 인력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하죠. 최근에는 이마저도 무인 결제 키오스크와 원격 관제 시스템을 결합하여 심야 시간에는 완전 무인으로 매장을 돌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결근이나 지각, 그리고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매장을 24시간 내내 쉼없이 가동할 수 있는 완벽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와 설비 투자비를 극한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테이블 회전율을 살펴보면 더욱 경이로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음식을 다 먹고 나가기까지 평균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셀프 라운지에서는 기계가 물을 끓이는 4분, 그리고 식사를 마치는 15분을 모두 합쳐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죠. 밥을 다 먹고 느긋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 회전율이 무려 3배 이상 빠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간의 제약도 적어 일반 식당이 전체 매장 면적의 30% 이상을 주방과 식자재 창고로 내어주어야 하는 반면 라면 라운지는 벽면에 진열장과 몇 대의 조리기만 있으면 나머지 90% 공간을 오롯이 고객 유치용 좌석으로 빽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대료를 내고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밀도가 아예 다른 것이죠. 수익 구조를 더욱 압도적으로 만드는 핵심 비밀은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객단가 상승 전략과 기계 내부에 숨겨진 정밀한 기술력의 결합에 있습니다. 현지 도매상에서 대량으로 구하는 한국 봉지 라면의 원가는 대략 1달러에서 1.5달러 수준입니다. 특수 코팅된 알루미늄 전용 용기와 정수된 물값, 그리고 인덕션을 가동하는 약간의 전기세를 모두 합쳐도 매장이 부담하는 기본 원가는 2.5달러를 넘지 않죠. 하지만 매장에서 손님에게 판매되는 기본 라면 가격은 상권에 따라 8달러에서 10달러 선에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 상품만 판매해도 원가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윤이 발생하지만 매장의 진짜 폭발적인 수익은 바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토핑 시스템에서 창출됩니다. 손님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본 라면을 고른 뒤 진열대에서 수많은 부재료의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1.5달러, 날계란 하나에 1달러, 송송 썬 대파나 비엔나 소시지, 떡 국물용 김치를 추가할 때마다 1달러에서 2달러씩 명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죠. 20달러가 훌쩍 넘는 현지의 살인적인 외식 물가와 무거운 팁에 짓눌려 있던 소비자들에게 1달러나 2달러 수준의 부가적인 지출은 매우 저렴하고 합리적인 소비라는 심리적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의 완벽한 요리를 완성한다는 쾌감에 취해 망설임 없이 여러 개의 토핑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게 됩니다. 1달러짜리 토핑 서너 개를 추가하는 행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심리적 함정이죠. 결과적으로 원가 2.5달러짜리 라면 한 그릇의 최종 결제 금액은 눈 깜짝할 사이에 13달러에서 15달러까지 가볍게 치솟게 됩니다. 현지 외식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이 손님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만족 속에서 유쾌하게 달성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식자재 폐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신선한 채소나 생고기를 다루는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남은 식자재를 전량 폐기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매장의 적자로 직결되죠. 반면 셀프 라운지의 핵심 상품인 라면은 유통기한이 수개월에 달하는 건조식품입니다. 부가적으로 판매되는 치즈 냉동떡, 진공 포장된 소세지 역시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 버려지는 폐기율이 0%에 가깝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식자재 손실로 인한 비용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든든한 경제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라면 조리기 자체의 고도화된 기술력입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최신형 라면 기계들에는 낯선 현지의 수질 환경에 완벽하게 대비한 고성능 정수 필터와 연수 시스템이 깊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대륙 특유의 텁텁한 석회수를 맑고 깨끗한 물로 걸러내어 라면 국물 본연의 깊은 맛을 전혀 훼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가장 돋보이는 기술은 기계 상단에 부착된 바코드 스캐너의 정밀한 역할입니다. 스캐너가 봉지 라면의 바코드를 읽어내는 순간 기계 내부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즉각적으로 연동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봉지 라면은 제조사와 제품에 따라 면발의 두께와 밀가루 배합 비율, 그리고 스프의 나트륨 농도가 전부 다릅니다. 기계는 인식된 제품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물의 양과 최적의 가열 온도 곡선을 1초 만에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일반 가정용 인덕션이 단순히 냄비 바닥만 가열하는 것과 달리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용기 전체에 균일한 파장의 열을 전달하여 면발의 모든 표면이 동시에 익도록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요리에 서툰 외국인이나 한국 라면을 평생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냄비로 조리할 때 흔히 겪는 물 조절 실패나 화력 조절 실패의 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직원의 그날 컨디션이나 숙련도에 따라 음식 맛이 요동치는 일반 식당의 치명적인 단점을 데이터 기반의 기술로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끓어오르는 4분 동안 기계 앞을 떠나지 못하고 붉은 국물과 타닥거리는 기포 소리에 집중하는 현상 자체가 시각과 청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며 소비자를 깊은 몰입 상태로 유도합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고 믿으며 성취감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푸드테크 기술이 설계한 정교한 알고리즘 위에서 가장 짜릿하고 통제된 미각 체험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교하고 놀라운 무인 라운지는 결과적으로 대도시의 삭막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심리적 도피처를 제공하며 도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제1의 공간과 직장이나 학교라는 제2의 공간을 벗어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공식적인 공공장소를 뜻하죠. 과거 서구 사회에서 이 역할은 주로 동네의 작은 펍이나 카페가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지독한 팀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 소박한 공간들마저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아주 높은 장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카페들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식당 종업원들은 팁을 위해 끊임없이 테이블을 확인하며 손님에게 부담스러운 친절을 베풉니다. 타인의 시선과 경제적 압박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도시 한복판에서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절된 제3의 공간의 자리를 24시 셀프라면 매장이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비자들은 묘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트렌디한 네온 조명과 K-팝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에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거나 식사를 빨리 마치라고 재촉하지 않죠.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마치고 조리기 앞에 서서 붉은 국물이 끓어오르는 4분 30초의 시간은 현지 청년들에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어줍니다. 끓어오르는 물소리와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행위 자체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일종의 가벼운 몰입 상태를 유도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오직 나와 눈앞의 요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 짧은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훌륭한 심리적 환기구가 됩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에게 레스토랑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는 것은 눈치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이곳에서는 1인용 좌석에서 각자의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면발을 들이켜는 행위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현대인들의 새로운 휴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쾌적한 도피처는 한국의 식음료 산업 전체를 해외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리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매콤한 냄새 속에서 외국인들은 평소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낯선 음식들을 기꺼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 한국산 바나나 맛, 우유와 복숭아 아이스티를 연거푸 마시고 라면 국물에 볶음김치와 만두를 거부감 없이 풀어넣으며 지갑을 엽니다. 최근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의 확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뇌리에 한국의 맛과 브랜드를 가장 깊숙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실시간 체험형 매장을 얻게 된 셈입니다. 기업들은 현지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라면이 인기가 있는지, 서양인들이 어떤 토핑의 조합을 선호하는지 정확한 소비자 통계를 확보하며 다음 수출 전략을 세우고 있죠. 현지 경영자들 역시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수익 모델을 끝없이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매장들은 비건 인구와 무슬림 소비자를 겨냥해 식물성 재료로 만든 라면과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 라인업을 발빠르게 도입했습니다. 트러플 오일이나 베이컨, 그리고 과카몰리 같은 서구권 친화적인 고급 토핑을 추가하여 매장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죠. 라면을 끓이는 방식은 한국의 시스템을 따르지만 그 안에 담기는 미각의 조합은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열풍이 특정 디저트 프랜차이즈처럼 단기간에 식어버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면 조리기 라운지가 가진 본질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그 수명 주기가 훨씬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회성 간식이나 기호품과 달리 라면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미 매일 소비하는 가장 든든한 상시 대중 식사입니다. 여기에 셀프조리라는 흥미로운 오프라인 경험과 24시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호기심이 지나간 후에도 도심 속 생활 밀착형 외식 공간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초밥이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형태로 서구권에 정착하고 대만의 버블티가 글로벌 음료 트렌드로 고착화된 것처럼 셀프 라면 라운지 역시 서구권 도시인들의 일상 속에 새로운 식문화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